서울과 부산에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던 N 공주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참전 용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기업과 대학을 방문하며 왕실을 대표하는 임무를 묵묵히 이어갔다. 그러나 같은 시각 런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번지고 있었다. 버킹엄궁의 한 회의에서 카밀라 왕비와 앤 공주가 의전 순서를 두고 충돌했고 찰스 국왕이 분노해 탁자를 내리쳤다는 소문이었다. 심지어 카밀라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주요 행사 통제권까지 앤에게 넘겼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쉽게 믿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카밀라는 여전히 과거의 시선과 싸우는 왕비였고 앤은 수십 년 동안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으며 찰스는 사랑하는 아내와 왕실의 질서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군주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왕권을 쓴 사람과 궁전의 신뢰를 얻은 사람은 과연 언제나 같은 인물일까? 제1장 서울의 앤 공주, 런던에서 번진 소문. 2026년 7월, 앤 공주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영국 왕실을 대표하고 있었다.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서울에서는 기업과 대학, 자선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화려한 연설보다 짧고 정확한 말, 과장된 표정보다 단정한 태도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오랫동안 가장 믿을 수 있는 왕실 구성원으로 불려왔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일정에는 조선 산업 현장과 문화 공간, 어린이 보호 활동을 이어온 단체 방문도 포함돼 있었다. 앤은 어느 장소에서도 자신을 중심에 세우지 않았다. 대신 참전 용사의 기여, 젊은 세대의 미래, 영국과 한국이 이어온 협력의 의미를 앞세웠다. 왕실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도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 그것이 바로 앤이 수십 년 동안 익혀온 공적 언어였다. 하지만 같은 시각, 런던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번지고 있었다. 버킹엄궁 내부 회의에서 카밀라 왕비와 앤 공주가 행사 입장 순서를 두고 충돌했고 찰스 국왕이 분노해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는 소문이었다. 일부 이야기는 카밀라가 직원들 앞에서 앤을 몰아붙였고 결국 국왕의 명령으로 직접 사과해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 확인된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이유는 사건의 구성이 대중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세 사람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인물로, 카밀라는 오랜 시간 인정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 싸워온 왕비로, 찰스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군주의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앤의 위치였다. 그녀는 왕비도 아니고 왕위 계승의 중심에 있는 인물도 아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식 임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덜제는 직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권위를 만들어냈다. 직원들이 의전 문제를 두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판단을 기다렸다는 설정이 설득력을 얻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반면 카밀라에게 그 장면은 단순한 실무적 의견 차이로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왕비가 된 뒤에도 여전히 궁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불안, 그리고 앤에게 자연스럽게 향하는 신뢰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겹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문의 핵심은 누가 먼저 방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다. 왕관이 주는 권위와 오랜 세월 행동으로 얻은 신뢰가 충돌할 때 궁전은 누구의 판단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며칠 전 한 장의 의전 문서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총성처럼 울렸다는 탁자 소리. 왕실 내부 회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평범했다. 행사 동선과 입장 순서, 수행 인원 배치가 적힌 문서가 차례로 공토됐고 직원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메모를 이어갔다. 그러나 앤 공주가 한 항목에서 시선을 멈추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왜 기존 의전과 다른 순서가 들어갔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했는지를 짧고 정확하게 물었다.
질문 자체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한 사람은 패널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편을 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앤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카밀라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에도 몇몇 실무자는 문서보다 앤의 표정을 먼저 확인했다. 그 짧은 낭설임은 누구에게 최종적인 신뢰가 향하는지를 말없이 드러냈다. 그 시선의 방향이 카밀라를 자극했다는 것이 소문의 핵심이었다. 왕비가 된 뒤에도 자신이 완전히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 그리고 오랜 세월 왕실 규율의 상징처럼 여겨진 앤에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현실이 한순간에 겹쳤다. 카밀라는 앤이 단숨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다. 처음에는 낮고 차분했던 카밀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앤이 의도적으로 왕비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매번 원칙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명도 반격도 하지 않은 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카밀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어떤 반박보다 강했다. 한쪽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다른 한쪽은 끝까지 절제를 유지했다. 직원들이 그 차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찰스는 더 이상 두 여성의 개인적인 갈등만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궁정에서 명령의 중심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결국 국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고 전해진다. 건조하고 무거운 충격음이 방안을 가르자 속삭임과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찰스는 앤과 카밀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즉시 나가라고 명령했다. 직원들은 서둘러 문을 향했지만 몇몇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왕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시선은 앤이 아니라 카밀라에게 향해 있었다. 분노의 이유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가족 내부의 불화가 왕실 직원들 앞에서 권위의 균열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의 폭발은 시작이 아니었다. 진짜 불씨는 며칠 전 한 차례의 조용한 의전 리허설에서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3장 누가 먼저 걷는가가 권력이 되는 곳. 문제의 시작은 며칠 전 열린 한 국가 행사의 비공개 리허설이었다. 왕실의 입장 순서와 동선, 수행 인원의 위치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실무회의에 불과했다. 그러나 왕실에서 누가 먼저 걷고 어디에 서는지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다. 그것은 지위와 신뢰, 그리고 누구의 판단이 존중받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카밀라는 자신이 승인한 새로운 배치안이 왕비로서의 권한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다. 가까이 두고 싶었던 수행 인원들이 앞쪽으로 이동했고 행사 전체도 보다 자신의 방식에 맞게 정리돼 있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회의는 그대로 끝나는 듯 했다. 그때 앤이 문서 한쪽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은 채 해당 순서가 기존 관례와 맞지 않으며 외부 인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은 짧았고 태도는 냉정했다. 카밀라를 향한 비난도 없었다. 오직 절차가 잘못됐다는 사실만 남았다. 더 아픈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직원들은 카밀라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앤의 설명에 따라 배치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새 문서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동선을 다시 확인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누구도 앤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방안의 질서는 이미 그녀의 판단을 따르고 있었다. 카밀라는 굳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그녀에게 이번 수정은 단순한 행정적 보완이 아니었다. 왕비라는 공식적 지위보다 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규율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 공개된 순간이었다.
왕관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지만 실무자들의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찰스는 이후 앤이 실수를 막아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해진다. 그 말이 공식 기록에 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카밀라는 직원들이 국왕의 칭찬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들었다는 소문이 뒤따랐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에게 그것은 남편이자 국왕인 찰스가 공개적으로 앤의 판단을 인정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앤에게 의전은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과 취향이 왕실의 질서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벽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가 평생 강조했던 의무와 절제의 정신 역시 그 태도 속에 겹쳐 보였다. 하지만 카밀라에게 그날의 침묵은 패배처럼 남았다. 그리고 며칠 뒤 앤이 다시 입장 순서를 질문했을 때 오래 눌러두었던 상처는 더 이상 실무 문제의 형태로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궁전의 외부인인지 묻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왕비가 된 뒤에도 끝나지 않은 카밀라의 불안. 카밀라는 오랜 세월 영국 왕실에서 가장 복잡한 시선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찰스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 뒤 그녀의 이름은 사랑보다 스캔들과 함께 언급됐고 대중의 비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그녀는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왕실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찰스가 왕위에 오른 뒤 카밀라는 마침내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높은 칭호가 과거의 기억까지 지워주지는 못했다. 궁전 안에서는 공식적 지위보다 오랫동안 축적된 신뢰가 더 빠르게 작동할 때가 있었다. 직원들이 앤의 판단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순간마다 카밀라는 자신이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처럼 느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녀의 삶을 질투와 분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카밀라는 독서 장려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골다공증으로 잃은 경험 때문에 관련 단체를 오래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은 그녀가 왕실의 장식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적 역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준다. 2026년에도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전국적 독서 사업을 앞세우며 왕비의 이미지를 권력보다 돌봄과 문화에 연결하려 했다. 공개 석상에서 보이는 카밀라는 차분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인물이었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궁전 안의 격렬한 분노를 다룬 소문은 더욱 극적으로 소비됐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앤과의 충돌은 더 아팠을 가능성이 크다. 카밀라는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의심과 가족 내부의 냉담함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회의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앤에게 쏠리자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정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지 모른다. 앤은 그녀를 모욕하려 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카밀라에게 앤의 침착함은 말없는 심판처럼 보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규칙을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직원들의 신뢰가 모두 자신을 향한 비글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카밀라는 의전 문서 한 장을 넘어선 말을 쏟아냈다. 앤이 오랫동안 의무라는 이름 뒤에 경멸을 숨겨왔고 자신을 언제나 궁전의 외부인처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규정을 둘러싼 항의가 아니라 오랜 불안이 마침내 형태를 얻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분노는 카밀라가 원했던 권위를 되찾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앤의 침묵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직원들 앞에서 두 사람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왕관은 카밀라의 머리 위에 있었지만 그날 궁전이 신뢰한 것은 목소리보다 절제였다. 제5장 말보다 기록이 만든 앤 공주의 권위. 앤 공주의 영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1950년 태어난 그녀는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의 외동딸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왕실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책임을 가까이에서 배웠다. 18살 무렵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한 뒤
반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행사와 해외 방문을 맡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녀의 젊은 시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무대는 승마였다. 앤은 1971년 유럽 종합마술 선수권 개인전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영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물로 주목받았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왕실의 지위가 아니라 훈련과 위험, 실패를 견뎌야 하는 경기장에서 결과를 증명한 경험은 그녀의 단단한 태도를 만들었다. 공적 활동에서도 앤은 화려한 관심보다 지속성을 선택했다. 1970년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과 인연을 이어왔고, 수백 개의 자선단체와 군 관련 기관을 후원하며 현장을 찾았다. 1994년에는 영국 왕실 구성원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대중은 그녀가 카메라가 많을 때보다 일이 많을 때 더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에는 게트컴 파크에서 사고를 당해 가벼운 부상과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회복한 뒤 다시 공식 일정에 복귀했고, 자신을 돌본 의료진에게 직접 감사를 전했다. 2026년에도 한국과 태국을 비롯한 해외 일정을 소화하며 75세 나이에도 왕실 대표 역할을 계속했다. 이런 기록은 궁전 직원들이 왜 의전 문제에서 앤의 판단을 먼저 살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지 설명한다. 그녀는 왕비가 아니었고 왕위에 가까운 인물도 아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실수를 줄이고 약속을 지키며 조직의 기억이 되었다.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힘은 직함이 아니라 반복된 책임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앤이 언제나 옳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녀 역시 가족의 갈등과 언론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개인적 상처를 업무와 분리하는 법을 오래 연습해왔다. 소문 속 회의에서도 그녀가 반격하지 않은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한 문장이 왕실 전체의 균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카밀라의 분노 앞에서 앤이 지킨 침묵은 그래서 더욱 무거웠다. 그것은 승리를 즐기는 침묵이 아니라 제도가 개인의 감정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직원이 앤을 신뢰해도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제 찰스는 여동생의 기록과 아내의 상처 사이에서 국왕으로서 선택해야 했다. 제6장 남편 찰스와 국왕 찰스 사이. 찰스는 평생 두 개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한쪽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감정보다 제도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군주가 있었다. 앤과 카밀라의 충돌은 바로 그 두 역할을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만들었다. 1948년 태어난 찰스는 3살의 왕위 계승자가 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2022년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청년 지원, 환경, 농촌 공동체, 교육과 건축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1976년 시작한 청년 지원 사업은 훗날 킹스 트러스트로 성장했고 2026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즉위 뒤의 시간은 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2024년 암 진단 사실이 공개됐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국가 문서와 주요 업무를 계속 처리해야 했다. 병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강 문제와 왕실의 책임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여동생의 갈등은 단순한 가족 다툼으로 넘길 수 없는 부담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찰스는 회의가 끝난 뒤 서재로 돌아갔고 왕실 사무를 맡은 책임자는 사건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왕이 언제 모두를 내보냈는지가 차갑고 정확한 문장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 문서가 놓인 순간 사건의 성격은 달라졌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와 냉정한 여동생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다.
왕실 직원들이 최고위 인물들의 통제력과 판단을 직접 목격한 조직적 문제였다. 찰스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관용이 아니라 약함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는 카밀라를 오랫동안 보호해온 사람이었다. 세상의 비난과 가족 내부의 반대 속에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선택했고 결국 왕비의 자리에 함께 섰다. 하지만 국왕으로서 그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왕실의 규칙이 흔들렸다는 인상을 남길 수 없었다. 결정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문서 수정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찰스는 행사 의전 감독에서 카밀라의 이름을 빼고 그 책임을 앤에게 맡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카밀라에게는 직원들 앞에서 벌어진 일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선택은 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카밀라에게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과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수정된 문서 한 장과 피할 수 없는 세 사람의 마지막 대면뿐이었다. 제7장 사과 이후 승자는 없고 제도만 남았다. 마지막 만남은 화려한 국빈실이 아니라 작고 차가운 응접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찰스는 먼저 도착해 창가에 서 있었고 앤은 평소처럼 단정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에게는 승리자의 기색도 상대를 몰아세우려는 태도도 없었다. 이번 일에서 누군가 이겼다고 말하는 순간 왕실 전체가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앤을 공격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분노 대신 피로와 굴욕이 묻어 있었다. 그 사과는 단순히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한 유감이 아니었다. 개인적 불안이 공적 책임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에 가까웠다. 앤은 길게 답하지 않았다. 상처는 남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왕실의 의무를 대신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만 조용히 전했다고 한다. 그녀의 태도에는 카밀라를 꺾었다는 만족보다 더 큰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절제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찰스가 입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 주요 국가 행사의 의전 순서를 앤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알렸다고 전해진다. 또한 궁전의 권한은 개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이유로 규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카밀라는 왕비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 속에서 그녀는 가장 원했던 것을 잃었다. 바로 궁전 내부의 흔들림 없는 신뢰였다. 반대로 앤은 새로운 왕관이나 더 높은 칭호를 얻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규율과 침착함이 다시 한번 권위로 인정받았다. 찰스 역시 완전한 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왕의 권위를 회복했지만 그 대가로 오랫동안 지켜온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야 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도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충돌했을 때 그는 결국 왕의 역할을 선택한 셈이었다. 하지만 공개된 현실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공식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찰스와 카밀라는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앤은 해외 방문과 자선 활동을 이어간다. 따라서 이 극적인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대중이 세 사람의 이미지 위에 세운 궁정서사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믿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카밀라는 과거와 싸우는 왕비로, 앤은 의무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찰스는 사랑과 왕관 사이에서 흔들리는 군주로 이미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진짜 권위가 모인다.